이번에는 테이퍼링이 끝나자마자 바로 또 QT가 들어가다 보니까 과거하고 좀 이렇게 기간이 확 단축돼서 압축적으로 이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압축적으로 통화 긴축 정책을 쓰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미리 확 놀랬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내년 시장 올 연말 내년 시장이 이렇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비슷한 흐름으로 비관론자들이 예상한 대로 경기는 안 좋아졌지만 주가는 미리 선반영을 했고 또 안 좋아졌는데 20년 코로나 이후에 또 확 올라오잖아요. 네,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6월 2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우리가 어제 선거 때문에 하루 쉬면서 미국장이 2번 열린 거였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틀 연속 조금씩 빠졌어요 보니까. 예, 이틀 연속 그 빠진 폭을 보면 S&P 500 기준으로 한 1.4% 정도. 1.4%. 예. 예. 양일간 한 0.7%씩 나란히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보면은 그 말일날 같은 경우는 뭐 큰 이슈는 없었는데 한 주간 기준으로 한 6% 이상 오른 거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6월 1일 날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좀 잘 모르고 있던 사실을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좀 부각시켜주면서 약간 그 향후 있을 연준의 액션이나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약간 좀 두려움을 가지면서 하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네. 장 초반에는 한 0.7%, 0.8% 이렇게 오르다가요. 그런 코멘트가 좀 시장에 퍼지면서 좀 빠졌는데 뭐 익히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만 더 이제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전망치를 좀 안 좋게 얘기한 것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뭐 유가 전망도 좀 안 좋게 얘기했던 것 같고. 예. 그리고 약간 그 지난번에 그 JP 모건의 향후 실적 가이던스를 올린 거와는 달리 연준의 네. 행보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네. 봐야 된다는 그런 톤이었습니다. 음. 그 중에서도 6월 1일부터 QT가 시작됐는데요. 그렇죠.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양 이틀간 1.4% 정도 S&P 500이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실제로 5월달에 S&P 500을 보면은 0.01% 보합 수준으로 끝났습니다. 굉장히 그 격렬하게 5월달에 주가가 움직여서 투자자들을 힘들게 했었는데 실제로 4월 말 대비 5월 말 주가는 0.01%로 그 보합권 수준에서 끝났고요. 그래서 한번 그 작년하고 금년하고 최근 한 1년간 해서 월중 변동성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좀 보고 싶어서 네. 수치를 가져왔고요. 확실히 올해 들어서 월중 변동성, 그러니까 고가와 저가의 S&P 500 차이가 굉장히 커진 거를 느낄 수 있는데 작년 뭐 5월부터 12월까지만 하더라도 고가와 저가의 월중 S&P 500 월중 변동성이 대체로 5% 내외였다면 올해는 1월에 14%, 2월에 11%, 3월 11%, 4월 11%, 5월 13%. 이번 5월달에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네요. 예, 변동성이 심했고요. 실제로 월중에 그 베어마켓 테러토리라고 하는 고점 대비 20% 네. 이상 하락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저가가 3,810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가가 4,307이었고요. 네. 종가는 4,132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할 때 그 변동성 자체가 계속 한번 시작이 되면은 잘 계속 이어지는 그런 금융 이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차피 적응해 나가야 되고 너무 그 색다른 걸로 여기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코멘트 중에서 허리케인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네. 앞으로 다가올 허리케인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 코멘트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는 대체로 나온 얘기들 금리 인상이나 QT나 그리고 또 향후 유가 전망이나 이런 매크로 환경에 대한 코멘트도 있었지만 실제로 말로 예정돼 있었던 QT가 6월 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QT의 스케줄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은요, 지금 연준 자산을 보면은 약 8.9 트릴리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인데, 그 줄여나가겠다는 줄여나가는 방식을 보면은 만기 도래 채권의 재투자 중단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지금 국채의 경우를 예로 들면은 국채의 경우는 월 30빌리언부터 시작을 해서 3개월 후에 60빌리언 규모로 확대를 하는데요. 지금 6월 달에 보면은 만기 도래하는 채권이 한 120빌리언 가량 되지 않습니까? 근데 120빌리언 정도 도래하는데 그 중에서 30빌리언은 재투자를 안 하고요. 90빌리언만 재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점차적으로 재투자하는 금액 자체가 줄어드니까 대차 대표의 규모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연준이 이제 양적 축소를 한다고 하면은 있는 채권을 그냥 강제로 시장에 내다 파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것이 아니라 만기 돌아오는 채권의 양을 조절하면서 전체적으로 자산의 규모를 줄인다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채 규모는 30빌리언에서 시작해서 60빌리언 규모로 확대를 하고요. MBS는 월 17.5빌리언에서 시작해서 3개월 후에 35빌리언으로 확대하는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는 국채하고 MBS하고 월 95빌리언씩 이렇게 만기 도래하는 채권을 재투자하지 않는 그런 수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9월 이후부터는 95빌리언 규모로 QT를 하게 되고요. 지금은 그거의 반인 47.5빌리언으로 QT를 진행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95빌리언 하는 게 아까 우리 남궁재원 주임이 50년 만에 이제 가장 큰 규모라고 그렇게 이제 요약을 해놨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QT가 사실은 전통적인 어떤 금융 정책의 방법이 아니고 비전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번에 이례적으로 거기 보시면은 팬데믹 이전에 3.8 트릴리언 정도 됐었던 거를 지금 그렇죠. 8.9 트릴리언으로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정상화 시키려면은 그 규모 자체도 예전보다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사실 채권 금리나 또 MBS 시장의 MBS의 금리에 수급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6월 중순경에 또 FOMC 미팅이 열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이런 부분들로 인한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요 QT를 우리 시장에서 무서워하는 이유가 지금 여기 연준 자산 추이 표에도 나오지만 이게 2018년 5월 이후부터 이제 QT가 조금 가속화되다 보니까 2018년 5월 그리고 2019년 중순까지 그때 4.5 트릴리언에서 3.8 트릴리언까지 줄이는 과정에서 이머징 마켓 그리고 또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미국 시장까지 최근에 빠지듯이 이제 확 빠져놓으니까 그걸 이제 두려워하는 건데 이번에는 보면 이 QT 시작하기도 전에 빠졌어요 보니까 예. 시장이 미리
그렇기 때문에 뭐 저 같은 사람도 이런 큐티의 역량 이런 걸 이제 다 뭐 기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다 미리 또 선반영을 이번에는 미리 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첫 금리 인상 그리고 첫 QT 실행 예.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전보다 그 격렬한 형태의 어떤 변동성은 나타나지 않겠지만 연준의 어떤 코멘트나 연준 인사들의 코멘트 이런 것들에 약간은 좀씩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번에 좀 우리가 시장을 분석하는데 많이 헷갈리게 하는 요소가 지금 테이퍼링 얘기가 이제 작년 연말부터 이제 이제 테이퍼링 한다 얘기를 예. 했었고 그죠? 실제로 이제 테이퍼링이 되고 있는 거였었죠. 예. 지금 되고 있는 거였는데 2013년 여기 연준 자산 추이도 나오지만 그때 당시는 2013년에서 14년 얘기하면서 테이퍼링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테이퍼링에 돈을 푸는 걸 이제 줄이는 거다 보니까 연준 자산은 계속 늘어났었죠. 2013, 14년도에.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테이퍼링하고 바로 이제 2018년으로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테이퍼링하고 한동안 옆으로 15, 16, 17, 18 옆으로 이제 연준 자산의 변동이 크게 없다가 18년부터 이제 QT가 들어갔던 건데 이번에는 테이퍼링이 끝나자마자 바로 또 QT가 들어가다 보니까 과거하고 좀 이렇게 기간이 확 단축돼서 압축적으로 이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압축적으로 통화 긴축 정책을 쓰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미리 확 놀랬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만 그 FMC 의사록이나 뭐 이런 데를 읽어보면은 그 시장 환경이나 금융 환경을 반영을 하면서 조절을 하겠다는 단서는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나왔던 지표 중에서 5월 ISM 제조업 PMI인데 대체로 그 5월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5월 중순쯤에 각 기업들의 그 설문을 돌려가지고 그 설문을 다시 수집을 하고 분석하고 하는데 타임렉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지금 현상하고 지금 현재의 상황하고 동떨어진 코멘트들이 좀 있긴 한데 그거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수치 자체는 컨센이 54.5였고 전월이 그러니까 4월이 55.4였는데 컨센하고 4월 수치를 상회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56.1이 나왔고요. 구체적인 그 아이템들을 별로 보면은 신규 주문하고 생산하고 재고 지수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보는 그 원가 상승 압력이 좀 둔화된 걸로 나왔습니다. 그 아이템에는 프라이시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용은 약간 좀 둔화된 걸로 나왔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ISM 제조업 지수가 시장 예상치나 전월 대비 좀 상승한 가운데 아이템별로 보면은 그리고 뒤에 나올 그 설문 내용상으로 보면은 수요에 대한 확신이 좀 지속되고는 있지만 공급망 차질은 좀 여전하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역시 그 기업들마다 또는 업계마다 좀 다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좀 말하기는 어려운데 대체로 그 차질이 역시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공급망 차질을 가장 잘 나타내는 아이템이 그 서플라이 딜리버리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이나 자재 그리고 원재료 조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게 나타낸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수치가 지금 4월보다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4월보다 좀 떨어졌다는 거는 그 차질 자체가 계속 지연되거나 약간 더 심화되고 있다는 그런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원가 상승 압력 관련해서는 prices
나타내는데 이건 액면 그대로 원가가 상승이 되면은 지수가 상승하고요. 원가가 좀 하락을 하면은 하락을 하는데 5월에 이 수치가 좀 하락을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84.6에서 82.2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차질은 이것만 보면은 약간 더 좀 안 좋아졌고 원가 상승 압력은 좀 둔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계 피드백을 보면은요. 일단 컴퓨터 및 전자제품 쪽을 보시면은 반도체 공급 차질 개선에 대한 약간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업계마다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퓨터하고 전자제품 쪽은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어떤 희망이 보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학은 주문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향후 고객 주문이 둔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화학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시클리컬 업종인데 약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약간 좀 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수 장비, 반도체 차질이 나아지고 있지 않고 중국 락다운으로 인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지금 중국 락다운은 좀 해제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때 그 설문을 할 당시에는 굉장히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응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료품은 재료비 그리고 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제품가 그런 비용 상승을 제품 가격에 전가하는 속도보다 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완화될 조짐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품 가격을 상승해도 그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애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기계 쪽은 주문은 여전히 강한 가운데 재료비, 에너지, 운송비가 상승 중이다. 그래서 여기 비용 상승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금속 가공은 여기도 역시 상해가 3월 중순 이후에 셧다운돼서 생산이 중단됐다. 그래서 지금과는 좀 괴리가 있는 얘기이고요. 기타 제조 쪽은 공급망 이슈로 리드 타임이 길어지고 있고 부품 부족으로 가동률이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플라스틱 고무는 업황은 견조한 편이다. 그래서 각 업계마다 처한 상황이 약간씩 좀 다르긴 한데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얘기는 공급망 차질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비용 상승 압력은 거의 약간 좀 피크아웃하는 움직임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특히나 이 기계, 이 플라스틱 고무 이쪽 업황이 사실 실물 경기랑 예. 굉장히 밀접한 부분인데 여전히 주문이 강한 가운데 업황은 견조하고 이런 코멘트가 있어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 ISM 제조업 지수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공부를 했었지만 지금 앞에 표에 보시면 ISM 제조업 지수 중에 이 PMI 추이에서 PMI가 이 피크아웃 했던 시점 있잖아요. 이 피크아웃 했던 시점이 우리 코스피 피크아웃 했을 때랑 굉장히 비슷해요. 지금 보시면 2021년 여기 3월 달에 보면 ISM 제조업 지수가 거의 63, 4 이 정도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계속 하향 추세로 이제 가게 되는데 살짝 반등 들어가는 듯 하다가 60 살짝 넘다가 다시 빠졌었는데 그게 이제 작년 8월, 9월, 10월이었잖아요.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 가지고 이 PMI 추이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일정 수준 이상 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추이가 좀 중요한 부분인데 그 이후로 계속 쭉 빠졌었다가 이번에 56.1로 컨센서스 대비 반등을 했다는 게 그게 조금 고무적인 것 같고요. 2018년도도 한번 보세요. 2018년도에도 보면 2018년 2월달 1월인가 2월 1월이네요. 이때가 60 넘으면서 피크아웃이었는데 그때 2018년 1월달이 우리나라 코스피 고점이었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쭉 빠지게 되면서
또 요 PMI 추이를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게 2019년 1월 달까지 보면 55 이하로 내려가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빠지잖아요, 보면. 그 이후에도 50 이하로까지 막 48 정도 수준까지 2019년 8, 9, 10, 11까지 빠지는데 실질적으로는 보면 주가는 그때 2019년부터 다시 오르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면 이 ISM 제조 PMI 추이에서 우리가 고점을 알 수가 있고 또 이렇게까지 빠질 걸 주가가 기가 막히게 이제 선반영을 한 몇 개월 전에도 미리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앞으로 지금 경기에 대해서 되게 비관적으로 많이 보시고 아까 제이미 다이먼 회장도 이제 허리케인이 온다라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19년도에 보면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았었어요. 이게 안 좋아지는 걸 미리 주가는 미리 반영을 했고 그 이후에 오히려 경기가 안 좋아졌는데도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내년 시장 올 연말 내년 시장이 이렇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비슷한 흐름으로 비관론자들이 예상한 대로 경기는 안 좋아졌지만 주가는 미리 선반영을 했고 또 안 좋아졌는데 20년 코로나 이후에 또 확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또 주가는 반영하면서 리바운드로 들어갔다. 뭐 그런 식으로 보고 또 아까 S&P 500 월별 5월 달이 보합으로 끝났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그 페드의 2차 금리 인상도 5월 달에 있었던 거잖아요. 5월 4일인가. 그러면서 3,810까지 갔는데 이걸 제가 머릿속으로 지금 차트를 그려보니까 2022년 5월 달에 차트는 4,130에서 시작해서 4,132로 끝났는데 중간에 3,810 이게 마이너스 13%까지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죠. 차트로 보면 밑꼬리가 쭉 달렸다가 쫙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그게 보통 그게 거꾸로 모양이 되면 윗꼬리가 쭉 달려서 이렇게 끝나는 비석형 모양이 되고 반대로 이렇게 밑꼬리가 쭉 달리고 위에가 이제 고가가 4,300이었으니까 이런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잠자리형이라고 그러죠. 좀 잘 안 보일 거니까 이렇게 하면 잠자리형이 되는데 제가 요즘 차트 강의 찍고 있잖아요. 이 잠자리형이 추세 반전에 또 시그널이 되는 그런 봉 형태인데 캔들 차트의 봉 형태인데 한번 기대가 됩니다. 6월달, 7월달 어떻게 될지. 네, 오늘 미국 시장 이야기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